자, 마지막 독서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시간이 벌써 9시 넘어서 이제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등급컷이 떴네요. 그죠? 한 89, 83, 뭐 76 이렇게 되던데 생각보다 등급컷이 안 나오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전 우리 그 모의 평가들에서 등급컷을 가장 좌우했던 다시 지금 현재 요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9시를 넘어서 10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이제 3시간째 저도 촬영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요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에는 이제 2시간 넘어 3시간째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조금만 힘내서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등급컷을 중간에 잠깐 쉬는 동안 확인하다 보니까 89, 83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등급컷이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처음에 풀을 때 94, 5 정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90 한 1, 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다운그레이드 해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덜 나오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 시험이 어렵다고 보진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을 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등급컷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까지 등급컷을 좌지우지하던 것, 이전부터 등급컷을 좌지우지하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독서인데 이번 독서가 그렇게까지 어려웠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무슨 뉴턴의 만율력이라든가 가능세계라든가 BIS 비교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올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세 지문은 그냥 거의 할만하거든. 그러니까 지문마다 각각 할만한데 내 생각에는 이제 앞에서의 문제풀이가 좀 늦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온전히 시험에 대한 준비가 덜 끝나다 보니까 이런 지문들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어떤 방법, 규칙 이런 것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지문 독해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 다만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된 독서에서 주목해야 된 건 뭐냐면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은 지문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첫 지문부터 끝 지문까지 난이도가 있던 지문이라기보다는 등등등의 정보의 양이 쏟아지는 이런 형태의 지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 소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설명이 나올 때 그걸 비교하고 검토하고 내용을 걸러내고 정확하게 이게 이런 걸 설명하는 거다라고 찝어내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스스로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첫 지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삐바삐 나가볼게요. 자, 첫 지문은 우리 6월 평가원에 처음 나왔던 그 문제 유형 그대로예요. 가나를 비교하는 통합적 읽기인데 잘 들어봐. 6월 평가원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통합적 읽기 문제가 과거제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과거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과거제를 실시해야 된다. 그럼 실시한다는 건 결국 장점을 이야기했다는 거라고 하자면 이건 과거제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과거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단점에 대한 글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개의 견해를 가지고 얘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6월 평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바뀌게 된 교육과정에 나오는 통합적 읽기의 과정이다. 그래서 내년부터 치게 될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 지금 이 시험을 풀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교육과정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제 과정을 보여준 거야. 첫 번째는 이렇게 대립되는 견해에 대한 통합적 읽기를 6월 달에 보여준 거라면 지금 여기는 이 9월은 앞에 있는 가지문은 예술에 대한 정의, 예술을 어떤 것을 예술로 볼 것인가에 대한 예술의 정의를 지금 써놓은 글이라면 여기는 이 뒤쪽의 글, 뒤쪽에 있는 나에 대한 글은 그 예술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하는 거야. 그러면 정의와 감상 서로 다른 건데 얘 공통점은 둘 다 예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재 간의 결합을 통한 통합적 읽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술의 정의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감상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 이 관점들을 종합하여 문제를 푸는 건데 얘처럼 완벽히 화제가 대립되는 구조는 아니고 얘 따로인데 그게 제재만 같을 뿐이니 우리는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면 잘 들어봐. 이번 지문은 뭐가 가능했냐면
이 가나를 분리하는 과정이 가능했다. 그럼 이 분리 과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2문제, 그 다음에 나를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한 2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융합지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그걸 종합하는 문제 한두 문제, 이렇게 해서 6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가를 읽고 나를 읽기 전에 21번과 22번 정도는 풀만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1번과 22번을 풀고 그 다음 나를 읽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서 얘를 좀 분리해 주라. 분리해 주라. 그래야 가에 대한 정보가 정리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미리 풀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기억도 뚜렷하고 지문에서 좀 덜 헤매고. 찾으러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지문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찾으러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분리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 많은 정보의 양들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어떤 걸 키워드 잡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갑니다.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자, 모방론의 내용 박스 한번 쳐봐. 자, 첫 번째 모방론이 나왔어. 1번 모방론이 나왔네. 첫 번째 예술에 대한 첫 번째 정리 모방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모방론은 금방 봤던 것처럼 뭐 자연에 대한 모방이야. 자연에 대한 모방이야. 자, 얘가 모방론이래. 자, 요게 지금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뭐가 중요했다고 낭만주의 사조? 자, 낭만주의 사조에다 네오박스 한번 쳐봐. 자, 그러면 낭만주의 사조는, 자, 이제 두 번째 낭만주의 사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낭만주의 사조는 자연에 대한 모방을 주장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뭐가 중요했다고?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이 중요한 거야. 그러므로 굳이 자연을 그대로 모방할 필요가 없어. 왜곡된 표현을 허용해. 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는데 이때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라는 사람은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자, 표현론에다가 네오박스입니다. 자, 이 낭만주의가 뭐로 이어진다고? 표현론으로 이어지는 거야. 왜 표현론으로 이어지냐? 자, 거기 표현론에 네오박스 치시고, 자, 이게 낭만주의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하세요. 왜? 거다가 밑줄 한번 꺼보자.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 거다 밑줄 꺼봐. 그러면 얘는 뭐가 중요하다고? 예술가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똑같은 얘기잖아.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니요. 이해가 됐지? 요렇게 이어졌다고.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은 물리적인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의 외부 세계와 작가 외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어. 자, 세 번째 뭐도 발전했다고? 형식론에다가 거기 네오박스 돼 있나? 네오박스 돼 있으면 거기다는 3번만 달아볼게. 자, 얘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결국에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자, 여기서 의미 있는 성질이라는 게 필요하대. 의미 있는 형식. 이것이 설명하기 위한 어떤 성질이래. 이런 성질의 형식이 있어. 이 형식을 통해서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 결국에 형식이 중요하다 이거야. 이걸 통해서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평가들에게 뭐를 유발한다고? 비평가의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거야.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성질. 요걸 보는 걸 뭐라고 한다? 형식론이라고 하자. 이해가 됐어? 이걸 형식론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듀샹이 변기에 가져다가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 웨이츠의 예술정의 불가론. 자, 예술정의 불가론에다가 또 내용박스 한번 쳐볼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예술에 대한 정의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거야. 형식적인 측면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또 나와. 형식이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다시 1번. 뭐라고? 예술정의 불가론이라고. 예술정의 불가론이래. 그러면 얘는 있는 그대로 보자면 결국 그 뒤에 그의 이론은 예술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의 명제를 취하고 있으나 결국 사이비 명제이므로 밑줄 꺼볼게요.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의 거다 밑줄. 즉 예술에 대한 정의를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대. 정의는 없어. 자,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인데, 자, 그 다음 제도론이야. 자, 여기는 이 제도론인데, 여기는 이 제도론은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함으로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평가적 이론들과는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련만 갖추면, 일정한 절차와 뭐를 가지면? 관례만 가지면 이 모든 걸 다 예술로 인정해주자. 이해가 됐죠?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게 가의 내용이 다야. 정보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정리만 잘 돼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특히나 지금 이렇게 전문가나, 자,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장이 나오면, 여기는 이 주장에서 가장 특징되는 것, 가장 주된 결론, 이거 찾아가지고 핵심 내용만 잘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각각의 이론들을 이렇게 처리해 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21번 갑니다.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아까 내가 문학할 때 설명했어. 문학은 답의 근거를 넓게 생각해야 돼. 이 글의 주제가 뭐고 주제의식이 뭐고 인물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상을 해야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린다 그랬어. 기억나죠? 그런데 잘 들어봐. 그런데 비문학은 아니야. 비문학은 범위를 최대한 작게 잡아야 돼. 형식론이 나왔어. 그러면 형식론 그 세 줄 안에 답이 들어가 있어. 다른 건 절대 답이 아니야. 그 세 줄하고 가장 적절한 거. 즉 의미 있는 형식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질은 비평가의 뭐를? 미적 정서를 유발한대요. 아니 너무 답이 보이지 않아? 정답은 무조건 1번이었던 거잖아. 이해가 됐죠? 이건 답이 그냥 꽂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찾아준다. 답의 근거를 넓혀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됐죠? 답의 근거를 넓혀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22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의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각각의 입장을 비교하는 거야. 모방론자가 듀샹에게, 듀샹 형식 파괴하네죠. 당신의 작품 셈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란 점에서 예술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의 모방은 뭐에 써야 되냐면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닮은 꼴이었어야 돼. 그래서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잘 모방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변기 자체가 예술작품이어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는 변기를 닮은 게 아니라 변기 그 자체란 점에서 예술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모방론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니까. 모방. 모방이 중요한 거였잖아. 모방이었잖아. 이해가 됐어? 모방이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모방이어야 된다. 정답 1번이야. 나머지 봐봐라.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 작품을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예술가의 마음이 중요하거든. 표현론자는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둘은 연결되니까. 뒷샹이 제도론자에게, 여기 있는 제도론자에게 야, 내가 형식을 파악해서도 일정한 절차와 관리를 가지면 예술 작품이 되네. 그 다음에 예술적인 불가론자에게 표현론자가 여기 있는 얘가 이 표현론자에게 할 수 있는 말, 여기서는 당신의 예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요. 그렇지. 얘는 예술 정의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돼. 입장이 정리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나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글은 비평이 모두 3가지가 나와요. 자, 얘는 첫 번째 문단은 필요 없고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 자, 첫 번째 맥락주의 비평은, 자, 맥락주의 비평의 네모박스 한번 쳐봐. 자, 얘는 뭐냐? 주로 예술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데, 비평가 10은 밑줄 한번 꺼볼게요. 예술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작품의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거다 밑줄 꺼봐.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그 시대의 상황이나 사회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맥락주의 비평은. 자, 이거 잠깐 치울게. 자, 기억에 맥락주의 비평은 결국 시대를 반영한 거라는 거야. 시대를 반영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은 뭐 해주는 거야? 추가해주는 거지.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인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뭐? 작가의 심리적인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고 있대. 뭐라고? 작가의 심리와 이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시대만이 아니라 작가도 중요한 거네. 시대만이 아니라 작가도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걸 맥락주의 비평이라고 한대. 그러나 세모.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인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대. 이때 형식주의 비평의 네모박스 한번 쳐봐. 자, 두 번째가 형식주의 비평이야. 자, 얘는 니은을 치면 안 되지. 거기 니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형식주의 비평에다가 네모박스 쳐놓고 자, 갑니다. 얘는 뭐가 중요하냐? 예술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인 요소와 그 요소 간의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이래. 그러면 결국 형식을 중시하는 거네. 이때 얘가 바라보는 이 형식은 뭐였냐 하면 그 밑에 나옵니다. 뭐? 선, 색, 형태. 선, 색, 형태. 거기다 밑줄 한번 꺼볼게.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율동, 율동,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 비례, 율동, 그 다음 뭐? 강조. 그래, 이런 형식이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형식주의 비평이야. 자, 인상주의 비평은 인상주의 비평의 네모박스 한번 쳐봐. 니은. 그러면 여기서 인상주의 비평이란 앞에 있는 모든 비평가들의 이론을 부정하고 그래서 비평가 프랑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프랑스부터 거기 합니다.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여기서 자신은 누구야? 비평가지. 비평가의 생각과 느낌을 중시하는 거야. 비평가의 생각과 느낌을 중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비평하는 거래. 비평의 생각, 비평가의 느낌, 이걸 중시하는 거라고. 자, 그런 의미에서 24번 보세요. 24번. 이게 어려워? A가 뭐야? 그래. 맥락주의 비평. 시대상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그럼 맥락주의는 시대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 2번은 다 맞는 말이죠, 그죠? 3번. B는 뭐가 들어간 거야? 얘가 들어간 거네? 얘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래, 비평가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지금 작가의 심리적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비평하고 있는 감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거야. 이해가 돼서 감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2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작가가 아니라 감상자. 자, 정답은 3번. 자, 23번에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 위해 미술 전람회에 다녀온 학생이 가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메모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그러면 콜링우드부터 각자 나오는데 자,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콜링우드는 뭐였어? 여기서 콜링우드는 표현론이야. 예술가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화가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중요하니까 1번은 맞는 말. 2번.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디키 얘잖아. 디키 일정한 절차나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일정한 관리나 일정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 무슨 뭐 주인이 야 신발 주인이 화가인 게 뭐가 중요하니? 여기서는 지금 절차나 관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건 절차 관리 설명이 없으니까 정답은 2번. 10은 뭐가 중요해? 시대만이 아니라 작가의 신념이나 이념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야. 여기서 낚이면 안 돼. 시대상에. 얘도 중요해. 자, 그 다음에 프리드는 따뜻한 색. 맞죠? 그죠? 따뜻한 색. 그 다음에 프랑스는 뭐? 지친 나의 가슴, 비평가의 가슴, 비평가의 삶에서, 지친 나의 삶에서, 비평가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앞에 나왔던 20번의 문제도 정답이 4번입니다. 지금 뭘 찾는지 알겠죠? 결국에 각각의 정보를 통해서 인물들이 주장했던 바가 무엇인지가 잘 정리가 되면 이해가 돼? 이게 잘 정리가 되면 문제를 푸는 건 여기다 껴맞춰 넣기만 하면 돼. 네가 생각할 것도 없고 추론할 것도 없고 의미를 만들어낼 것도 없어. 지문에 대한 정리가 가장 중요해. 이해가 됐어? 지문에 대한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겨서 바로 한 장 뒤에 법률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이 지문은 이제 요 또 할 얘기가 조금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 문제니까. 앞으로의 문제니까. 잘 들어봐. 6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이곳에 디지털세가 나왔어. 맞죠? 기억나? 응? 기억나니? 그 다음에 9월은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처럼 뭐가 나왔냐면 행정규제와 관련된 지문. 행정규제, 행정입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사실 6월에 있는 디지털세도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약간 경제지문 느낌도 나긴 하는데 이게 뭐 경제지문 약간 느낌도 있고 법률지문 약간 느낌도 있고 이런 게 약간 콜라보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그죠? 그에 비해서 행정입법은 그냥 법이야. 그냥 법이야.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알겠죠? 그죠? 결론. 우리의 수능 시험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 사실은 위에 있는 게 경제지문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는 아니잖아. 정통 경제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통화량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이 뒤에 두 지문, 여기 있는 요 행정규제, 행정입법과 관련된 이 지문과 뒤에 있는 바이러스 지문을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 코로나 적용 문제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지문을 이렇게 넣어놨어. 그러면 이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경제 지문 하나 넣어야 되겠지. 국민들한테 돈을 줄 경우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어떤 점이 나쁜 점이고. 그래서 얘를 돈을 줄 경우에 특히나 수능 완성에 가면 그거 나옵니다. 수능 완성에 가면 그 재정 안정성과 관련된 지문이 나와요. 그게 어디 있냐면 수능 완성 실전편 2회 경제지문일 거야. 2회 경제지문.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돈을 줄 때 이제 정부에서 재정이 악화되는데 그런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지문이 거기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있는 경제지문들 웬만하면 다 보시고 그 중에 수능 완성 2강에 들은 실전편 2강 맞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경제지문은 무조건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더.
법률 지문은 원인 조건 플러스 결과 형태로 돼 있어. 원인 조건 플러스 결과 형태로 돼 있어. 근데 법에서의 결과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넌 유죄 아니면 무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넌 유죄 아니면 무죄.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문에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법률 지문에서는 조건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조건. 뭐가 중요하다고? 조건이 중요하다고. 이해가 됐어? 여기는 이 각각의 법률이 적용되는, 지금 여기서 보면 크게 세 가지야. 위임명령과 행정규칙과 조례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각각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찾는 게 이 글의 포인트입니다. 법률 지문은 항상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니?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어떤 조건에서 여기는 이 법률 지문이, 여기는 이 법률이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첫 번째 문단은 건너뛸 건데 첫 번째 문단에서 26번 문제의 정답은 나와. 결국 우리가 행정부가 행정규제 사항을 만드는 건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즉각 대처해야 되거나 개별적인 상황이 반영돼야 돼. 즉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최대한 빠르게 뭔가에 대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여기 있는 이 행정부의 행정 규제 사항인 거야. 그래서 26번의 정답이 5번이 되는 건 국회보다 신속하기 때문에 얘를 할 수 있다거든.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얘는 내가 안 풀게. 첫 문단만 제대로 눈 똑바로 뜨고 봐도 정답 5번 나와. 자, 중요한 건 세 번째 문단부터 우리가 어떻게 읽어나가느냐는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자,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 문단은 3개예요. 어차피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3가지만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자, 먼저 위임명령부터 갑니다. 행정입법의 유행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 상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자, 밑줄 가볼게. 행정규제 상황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 거다 밑줄 가봐. 여기서 위임명령에다 네모치고 1번 달아볼까? 자, 여기서 위임명령이란 것은 뭐냐면 위임명령이란, 자, 여기 조건 이거죠. 국회가 행정규제 상황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자, 이런 법률을 제정할 때야. 법률을 제정할 때 이 중에서, 이 법률 중에서 특별한 내용에 대한 입법, 특별한 내용에 대한 입법, 이 내용에 대한 입법을 할 때 행정부에게 위임을 하는 거야. 그게 위임명령이래. 거다 밑줄 꺼봐. 행정규제 상황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거다 밑줄. 이게 위임명령이라고. 이해됐어? 그러므로 여기서 위임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뉘는데 이 모든 것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위임명령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야.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 그다음 밑줄 가볼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들아, 절차가 없으면 이거 위임명령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합니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특정한 행정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인 위임은, 그러니까 법률, 근거 법률을 이렇게 할 때 이게 범위를 정하지 않고 크게 놔버리면 삼권 원칙, 원칙에 저촉이 된대. 위임된 행정규칙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모든 걸 어디에서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이 가능해야 돼. 예측.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야.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다만 행정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거나, 거기다 밑줄 꺼볼게.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조건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와 그 다음에 여기에 쓰고 있는 어구의 의미, 어구의 의미 또한 정확해야 한다. 이게 지금 여기에 기준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위임 명령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면 그럼 뭐겠니?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해됐죠? 여기서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뭐에 의해야 되냐면 근거 법률이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모든 건 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예를 만드는 거니까 모든 건 이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혼자 여기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27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결국 여기서 효력이 없는 이유는 그 위임 명령이 법률에 근거 없이 예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정답은 1번이죠. 2번에 그 위임 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이 되면 포괄적 위임은 3권 분립 원칙에 저촉이 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할 때 이 제한이 무슨 제한이냐? 포괄적 위임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모든 건 다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점인 거야. 3번에 첨단 기술 갑자기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국민의 권리 제한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고요. 구체적인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뭔 개소리야. 여기서는 뭐 한다고 법률의 근거 이 법률 안에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은 거기다 네모박스 돼 있는데 한번 네모 더 2번 달고 자 이거 행정규칙이야. 자,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 예규 등이 여기 속하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뭘 안 해도 된다고?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 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뭐도 필요 없다고?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모 행정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상황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커서 위임 명령으론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행정규제 상황이 행정규제 상황이라는 건 위에 나오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들이 행정규칙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대. 뭐에서? 위임 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면 관련성이 너무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이렇게 들어가서 고시나 예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규칙은 최소한 위임받을 수 있는 얘는 위임 자체가 안 되잖아.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5번이야. 1번에 봐봐라.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맞죠? 법률의 위임에 요구되지 않아. 맞는 말이잖아. 야, 이 순간 정답이 5번인 걸 알았어야지.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데 여기서 위임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 있어? 위임을 안 받는데. 이해가 됐어?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5번이야. 위임받지 않아요. 얘는 위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차이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차이점을 찾으면 문제가 이렇게 쉬워진단다. 이해가 됐니? 자, 이제 마지막 갈게요. 조례에다 네모박스 3번. 자, 조례가 나왔어. 자, 조례는 누가 지정하는 거냐면 지방의가 지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 얘는 지역의 특수성. 반영되어 제정되고 지역에 발생하는 사안. 지역에 발생하는 사안 이런 거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위임명령 행정규칙과는 구별이 되고요. 조례도 뭐가 있어야 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고 있어야 돼. 얘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더 필요하냐면 여기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어. 그러면 범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거로 돼 있으니까 얘는 포괄적 위임 받을 수 있네. 범위의 제한은 특별하게 없지만 대신 뭐 한다고? 어구의 의미는 정확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도 뭘 하게 되냐면 여기는 이 친구도 절차를 겪게 됩니다. 지금 다 어떻게 공통점 차이점이 이루어진지 알겠죠? 여기는 이 공통점 차이점이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그래서 밑줄을 치면서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앞에는 얘가 됐는데, 앞에는 얘가 안 됐는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찾아주는 거야, 그냥. 자, 이런 의미에서 가장 어려웠을 거 보이는 29번 문제를 풀면 별거 아니에요. 가가 뭐야? 빨리 답해봐. 가가 뭐야? 법률이잖아.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잖아. 그럼 나는 뭐야? 대통령령인 그랬으니까 뭐야? 위임명령이죠, 그죠? 나는 위임명령이야. 그 다음에 다는 뭐야?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거니까 조례가 되겠네? 조례가 되겠어. 자, 1번. 제3조의 내용에서 제5조의 신고대상 관계물에 대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대. 얘들아, 법률에서는 여기 있는 이 대통령령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내줘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 주지 않아. 구체적인 건 얘가 구체적인 거야. 법률을 제정해놓고 그 밑에 구체적인 부칙들은 다 위임명령을 통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바뀌거나 아니면 확인할 수 없다가 돼야 돼. 이래서 예측은 가능하다고. 예측되는 거랑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제5조는 가에 뭔 소리야? 갑자기 16조는 왜 튀어나와? 야, 대통령령은 3조에 딸려 있는 거야. 왜 갑자기 16조가 왜 나오냐고. 자, 그 다음. 나는 다와 달리 뭔 소리야? 공포 절차는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절차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가나가 모두고요. 가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나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어구의 의미는 당연히 정확하고 정확해야 되니까 일치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공통점 차이점이라고. 자, 그 다음. 다를 준수하는 국민 중에 나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나를 준수하는 사람 중에 나를 준수하는 사람 중에서 다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있어. 왜? 지방의회에서 한 거니까. 그 지방에만 해결이 된다고. 그 지방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0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이제 법률 지문은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치? 요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지문 갑니다. 이제 요거에 이제 비례해서 갑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 지문 나왔어요. 얘도 똑같이 원인 조건 플러스 결과야. 자, 이 마지막 지문을 보면서 내가 제일 불안했던 게 뭐냐면 원래 이 타이밍이 되면 여기에 저게 나와야 돼. 세포 그림 이런 거. 그런데 그림 없이 문제를 출제했다? 다음번엔 그림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불안한 게 그지 없어요. 다만 여기도 지금 정보의 양이 많아. 그 많은 정보의 양을 쓸어 담아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얘는 반대로 법률 지문은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결과야. 결과. 얘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해. 이해가 됐어? 결국 이 과학적 현상에서의 결과가 뭐냐가 포인트인데 일단 얘도 앞에 두 문단은 읽지 않을게. 어차피 여기 앞에 물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문단 있잖아. 이걸 읽어야 34번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래. 그래서 34번의 정답이 1번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두 문단은 여러분이 읽었을 것이라고 보고 세 번째 문단부터 읽을 건데 여기서 각각의 화제가 정보가 여러 개로 나뉘어요. 그 여러 개로 나뉘는 정보들을 쓸어 담을 때 각각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뭐냐 하는 게 이게 이들의 차이점의 핵심이야. 이해가 됐어?
어떤 게 차이점을 가지는지 그 결과를 찾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다. 자, 그럼 세 번째 문단부터 갑니다. 항미생물 화학제 중 멸균제는, 자, 처음에 멸균제가 나왔어.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멸균제는, 거다가 밑줄 한번 꺼볼게.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해. 그러면 이 모든 걸 파괴하는 애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감염 방지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감염 방지제는 얘는 뭐 주냐면 병원체는 파괴하는데 뭐는 안 돼? 포자는 안 돼. 이해됐죠? 포자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감염 방지제 중 독서가 약한 것을 소독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독제는 감염 방지제보다는 독성이 약해서 인체에 사용이 가능해요. 인체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어디에는 사용 안 되냐면 눈이나 호흡기에는 사용하면 안 돼. 호흡기는 사용하면 안 돼. 왜? 여기서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 얘가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병원균을 파괴하는 이것들은 다 지질 성분을 파괴하는데 얘 눈에 갖다 대면 눈 실명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밑줄 꺼볼게.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 거다 밑줄 꺼봐. 따라서 뒤가 중요한 거야. 이게 결론이잖아. 결국에 이들은 각각의 사용되는 사용법이 다 달라서 그때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야. 그러니까 36번의 정답은 3번인 거야. 야, 바로 나와야지. 이게 결론인데 얘네는 결국에 뭐 한다고? 사용 종류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효과가 다 다르니까. 자, 1번 갑니다. 기억은, 자, 36번에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질병이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대. 니은은 안 되잖아. 니은은 포자가 안 되잖아. 니은은 포자가 안 됐잖아. 그래서 안 돼. 2번. 생경 환경의 방역 분야에 사람의 상처 소독에 가능한 것은 디귿이지. 기억이 안 되죠. 기억 처바르면 죽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건 할 수 있으나 이거 그런 거 없어. 다 된다고. 다 파괴한다고. 다. 자, 그래서 안 되고요.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인체의 해로움으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되는 건 디귿도 마찬가지야. 니은이나 디귿이나 둘 다지 뭘.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쉽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보 확인한 다음에 결과에다 밑줄 이렇게 치면 돼. 이해가 됐어? 결국에 그 결과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문단. 항미생물 화학계의 작용기제는 크게 병원체 표면을 손상하는 방식과 병원 내부의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대. 자, 이제 다시 또 둘로 나뉘어. 어떻게 둘로 나뉘냐면, 자, 여기 나오는 항미생물 화학제 중에서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게 있다면, 하나는 병원체 내부의 대사 기능을 저해해.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게 있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글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지금 여러분하고 읽고 있는 이 문단이 이 중에서 얘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그 마지막 문단이 얘에 대한 설명이야. 이게 구조적으로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얘가 먼저 얘가 뒤니까 얘가 네 번째 문단, 얘가 다섯 번째 문단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네 번째 문단 갑니다. 네 번째 문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 뭐가 있다고? 거기다 네모칩니다. 알코올 화합물이 있대. 거기다 네모쳤어. 자, 그러면 여기서 알코올 화합물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알코올 화합물은 밑줄 꺼볼게.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형시킨대. 지질을 용해하고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거야. 단백질을 분해한대.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분해가 아니라 변성이구나. 미안. 변성이구나. 분해하고 변성은 다른 거니까. 큰일 날 뺐네. 자, 변성이 된대. 자, 그 다음. 병원성 세균에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는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해 효과가 같다. 당연히 지질이 용해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거야.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해 효과가 있다. 지질 피막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이포 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 거기 산화제다. 네오박스 한번 쳐봐라. 자, 산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하이포 염소산이야. 자, 하이포 염소산이야. 자, 이런 것들과 널리 사용된다.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된 표면 구조를 이루는 밑줄 그어볼게.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 결국에는 캡시드를 손상합니다. 지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됐죠? 손상시키는 거야. 병원체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거기다 네모박스 한번, 밑에다 네모박스 해야 되겠다. 예. 일단, 알킬화제와 산화제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산화제? 자, 여기서 글루타르 알데하이드와 같이, 글루타르 알데하이드와 같이 알칼리제 네모박스. 자, 알칼리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집어넣으면 얘 단백질이 지금 손상이 되고요. 얘가 손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헥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자, 헥산의 염기야.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이 아니라 헥산에다가 연결을 하면, 헥산의 염기에 연결하면 얘 또한 마찬가지야.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알킬화제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또 나왔다. 하이포염소산. 새끼 졸로 좋은 놈이네. 하이포염소산 소듐. 자, 하이포염소산 소듐 나왔어. 자, 얘가 나오면 병원체의 불특정한 단백질, 불특정한 단백질을 손상시켜. 자, 그러면 35번의 정답은 2번이잖아. 쉽잖아.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해 효과가 있대. 그러면 여기서 지질 피막 맞잖아. 지질 용해시키는 거니까.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저항성이 강하다는 건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나오고요. 알킬화제는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막아가지고 저 헥산의 염기 하면 그 다음에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 그게 뭐야? 캡시드를 손상시킨다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7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같은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두고 나니까 이게 쉬워야 돼. 자, 지금 요거 잠깐 요 부분만 지울게. 이 부분만. 자,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하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A에서
B를 만드는데 B는 뭐를 강화시켰냐면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켰어. 그럼 지질 손상이 잘 안 돼. 자, C 갑니다. C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것을 강화했어. 그 다음에 D는, 자, D 잘 봐야 돼. B에서 얻었으니까 이미 B가 가지고 있는 지질 손상 기능을 약화시킨 건 똑같은데 여기에 캡시드 손상을 강화시켰어. 1번. B에 비해 A는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는 당연히 작죠. 맞지? 대신 지질 손상 기능을 약화시켰으니까 우리의 세포 점막은 보호가 되니까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높겠네. 우리의 세포도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해가 돼? 1번만 이해하면 나머지 다 쉬워져. 2번 갑니다. C는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가 지질 피막이 없어도 뭐를 손상시키니까? 그래, 캡시드를 손상시키니까. 그래서 효과가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어차피 지질 손상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거야. 그래서 2번 맞는 말. 3번.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 자, C는 지질 손상 기능이 약화되지 않았으니까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는 커요. 대신에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얘가 더 좋지. 이해됐어? 같은 게 아니라 얘가 더 좋은 거잖아. 지질 손상 기능을 약화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4번에 D에 나타나는 얘는 얘에 비해서는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가 커지지. 왜? 캡시드 손상을 강화시켜 놨으니까. 다만 지질 손상을 약화시켜 놨으니까 안정성은 높아요. 그래요. B하고 D야. 얘하고 얘 사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는 크지. 여기서 D는 얘에 비해서 왜? 캡시드가 있으니까. 됐죠? 그럼 안정성은 마찬가지로 똑같아. 얘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 됐니? 자, 그럼 잘 봐. 지금 여기는 이 인과관계 한번 정리했고요. 여기는 요 개념들 한번 정리했고요. 이건 인과관계잖아. 철저하게 인과관계. 그래서 과학 지문은 이런 인과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를 빼고 뭐를 더하고에 따라서 뭐냐를 그때그때 따져줘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과 1, 2, 3을 보고 내려와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렇게 인과관계가 복잡한 경우, 보기의 인과관계가 복잡한 경우는 반드시 보기에 나오는 보기의 인과를 어떻게 하라고? 정리하고 내려오라고. 그래야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이해가 됐죠?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해설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독서 지문은 내가 이렇게 지금 문제 푸는 거, 내용 정리하는 거 한번 했지만,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 삼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독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번 9월 독서는 옛날 2017학년도 이전, 이 이전 수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2017학년도 이전, 그러니까 2017학년도 이전이면 그 길이의 지문 길이가 조금 짧을 때, 그러니까 연습을 여러분이 좀 무슨 연습을 해주냐면 지금까지 글 길이가 긴 것 위주로 연습을 해왔다면 되도록이면 짧은 이 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읽을 건가에 대한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바람이고요.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있는 비문학 중에서 좀 어려운 파트들은 좀 풀어보세요. 이것도 배경 지식 있으면 좀 더 편해집니다. 알겠죠? 네. 잘 정리하시고 남은 날짜가 80일입니다. 이번 수능은 무조건 존버가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텨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등을 것 같으면 훨씬 더 그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반드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시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